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프레임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경영학 원론이에요. 원가, 제품 원가입니다. 두 번째, 경쟁 원가입니다. 경쟁사가 하고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시장 원가입니다. 고객의 반응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어려웠고 안 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이른바 보복적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오마카세 열풍이라든지 제주도 여행 열풍이라든지 일본 여행 열풍이라든지 그런 보복적 소비들이 쫙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1년 천하, 1년 반 천하로 끝난 거예요. 준내구제이죠. 보복적 소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명품 가방, 옷, 못 갔던 여행,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어떤 제품, 체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는 준내구제라고 부릅니다. 한번 사놓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보복적 소비의 한 패턴인데 준내구제의 소비는 2023년 진입하면서 순식간에 작년 여름 지나면서 식어버리고 보복 소비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약 2년 정도, 정확히는 1년 반 정도의 화려했던 삶을 마무리하고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 요즘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듀프 소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듀플리케이트라는 단어죠. 비슷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진 저렴한 대체품 소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샤넬 저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쇼츠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샤넬 제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비슷해. 비슷한데 3,000원. 굳이 샤넬 립스틱을 내가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욜로 시대에 하루 지출 영원,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무지출 챌린지 나오고 있어요. 가끔 충동 구매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안 사면 할인율 100%잖아요. 아니 할인율 50%, 좋죠. 그런데 안 사면 할인율 100%잖아요. 무지출 운동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일입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직접 요리할 수 있게 고기, 야채 등 식재료 위주로 사고 한번 국을 끓이면 3, 4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준비합니다. 무지출 챌린지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죠. 일주일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보았다. 영원으로 일주일 살기. 그러니까 뜨는 데가 어딥니까? 다이소. 2023년 다이소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한 빅데이터 검색 결과를 보면 무지출과 무소비의 언급량이 85%나 증가했다. 올해 9월달 기사입니다. 이제 무지출, 무소비, 듀프 소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절약형 소비 문화가 자리 잡아서 일상 영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저가형 상품들이 주를 이루는 다이소몰의 인기를 볼 수가 있다. 다이소는 대표적으로 저가형 사업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초저가형이죠. 불황기가 되면 자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초저가 상품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유통과 식품이고 먼저 반응하죠. 유통과 식품이. 소비자 체감 경계가 굉장히 강하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피부를 자극시키며 화장품 흡수를 빨리게 하는 리들샷이 기존 3만 원대이지만 다이소에서는 소포장으로 3,000원에 판매. 자, 요거 전에는 패키지가 3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한 12개 담아가지고 3만 원이에요. 근데 다이소에서는 3,000원. 몇 개 남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서너 개 담고 그냥 3,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장기간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가봤자 집도 넓지 않고 나 혼자 살아. 어디다 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일단 사가지고 얼른 바르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면 돼. 무시무시한 말이 나온 겁니다. YOLO라는 단어죠. You only live once. 당신의 삶은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살자. YOLO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청년 세대의 소비뿐 아니라 가치관을 정의하는 용어로 꼽혔었죠. 행복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의미였지만 형편에 맞지 않게 사치를 일삼는다는 뉘앙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 한국경제기사인데 소득은 찔끔 오르지만 물가와 금리가 치솟자 YOLO와 정반대의 개념인 YONO, You only need one이에요. 네가 필요로 한 오직 하나만 사는 거예요.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혔다. 요노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한다 등으로 사치보다 실용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드러낸다. 오마카세 대신 컵라면, 택시보다는 버스, 2030 세대가 바뀌었다. 요걸로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요. 직업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3개월 받았지만은 더 이상 없어. 정부 지원도 막 줄어. 그러니까 일해야 돼. 근데 일해봤자 10,000원밖에 못 받아. 1시간에.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요 노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요 노로 밀려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밀려 있어요. 프라이싱 가격 전략 피라미드는요,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헤르먼 지몬, 전 세계의 가격 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저희의 현장 경험을 반영해서 몇 가지 컨설팅 매뉴얼에서 가져온 특강이죠, 일종의. 아주 짧은 특강 몇 가지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프라이싱 책에는 가격 정책의 4가지의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럭셔리, 고가, 저가, 초저가 이야기가 나와요. 비즈니스가 호황기를 누리면 항아리형 구조를 띠고 비즈니스
엑스가 불황기 형태를 띠면 모래시계형 구조를 띈다. 이런 통찰을 헤르몬 지몬 교수가 해놨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원가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가격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 들었냐, 매입 원가가 얼마 들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판관비가 얼마 들었냐,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판매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매입 원가만 고려해가지고 판관비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 정책을 정했다가 할인율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팔수록 판관비까지 고려하면 적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고려할 때 매입 원가입니다. 매입 원가 더하기 매출 원가가 수르푸드 원가라고 그러죠. 원가를 바탕으로 잘 고려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쟁 원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가격을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설정할 때 나랑 비교하고 있는 다른 곳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에 나는 경쟁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중소기업은 저희는 경쟁사 없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사 안 한 겁니다. 경쟁사 없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경쟁 원가 꼭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시장 기반 가격 설정이에요.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라다의 제품, 샤넬의 제품을 보면 1000만 원짜리 제품이 원가가 10만 원이 안 되죠. 원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샤넬이 가격을 결정할 때 루이비통이 가격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에요. 샤넬이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이거 1000만 원을 1500만 원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더 찾는가? 더 찾으면 올립니다. 안 찾는다? 그러면 고려합니다. 시장 기반 결정입니다. 고객 원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프레임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경영 원론이에요. 원가, 제품 원가입니다. 두 번째, 경쟁 원가입니다. 경쟁사가 하고 있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시장 원가입니다. 고객의 반응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 죄수의 딜레마가 있죠. 경쟁사의 반응까지 포함시켜서 고려하면 가격 결정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죠.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이랑 나랑 죄를 지었다. 라고 자백하면 내 형량이 감소돼요. 그러나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죄예요. 각각 다른 방에서 너 자백하면 너는 풀어주고 다른 사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죄수는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상대의 예측을 내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가격 결정도 가격 결정의 딜레마입니다. 상대가 내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내릴 수가 없게 돼요. 불황기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라이싱을 할 때에는 가격 결정을 경영자가 직관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12가지 이익 모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불황기에 꼭 공부하셔야 될 두 가지 이익 모델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5번에 있는 피라미드형 이익 모델이고요. 두 번째가 8번.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아래쪽이 단기 이익 모델이에요. 장기간 무엇이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이 강하다 그러면 피라미드형 이익 모델을 고려하시고 내가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다중요소 이익 모델을 고려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만 제가 짧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형 이익 모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경쟁사가 넘보지 못하도록 방화벽 제품을 내가 구축해 버리는 겁니다. 경쟁사가 낮은 단가의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내 제품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낮은 가격의 방어용 제품을 배치하고 꼭대기에는 고수익 제품을 포진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집단에게 각각 다른 제품을 판매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마텔사의 바비 인형입니다. 바비 인형은요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동시에 1,00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다 마텔사가 만듭니다. 왜요? 감히 다른 경쟁사가 비슷한 바비 인형을 못 만들도록 싼 것도 내가 만들고 비싼 것도 내가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비 인형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회사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회사가 고객 쪽에 내가 강점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템은 내가 하나인데 고객층이 다양해.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다중요소 이익 모델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파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상품을 판매 경로, 대상, 장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과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코카콜라죠. 여러분들 코카콜라 한 잔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거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 잔 마시는 거나 맥도날드에서 한 잔, 편의점, 마트 혹은 온라인 치킨집에서 공짜로 주는 거? 코카콜라 한 잔의 가격은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입니다. 호텔, 자 저기 워커힐 호텔에 가서 나 하룻밤 스위트홈 묵었어요. 강변에 리버뷰죠. 한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스위트 호텔 거기 하룻밤 묵었습니다. 호캉스 갔어요. 그런데 저녁밥 먹고 와가지고 옆집 방문을 두드리세요. 잠깐만요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이거 얼마에 들어왔어요? 물어보세요. 나랑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호텔도 똑같은 스위트룸이지만 가격 다릅니다. 자, 여행 상품, 출판사의 제품들, 자, 스키장의 리조트, 박물관, 관광지 액티비티 전부 다 상품은 똑같아요. 이게 다중요소 이익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제품을 다르게 파는 거예요. 유통 채널뿐 아니라 시간대, 그룹, 기간, 대상에 따라 달리 파는 겁니다.
그룹들 사이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통제되는 것이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가 타임 세일 프로덕트의 경우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제품들에 적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판매 방식을 달리하고 시기를 달리해서 다중 요소로 팔아볼 수 있는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